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51쪽부터 할게요. 농민생활에 대한 여기서부터 이제 사회 파트하고 경제 파트 이제 겹쳐서 나가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시험 출제되면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농민생활의 향상 중에 첫 번째가 정부의 중농 정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토지 겸병 금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공부하실 때 겸병금지라는 부분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네, 토지 겸병금지. 지주들이 소장 등의 토지를 빼앗는 방법이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그다음 중농정책, 개간을 장려했다. 정부는 개간을 장려하고 각종 수리시설을 보충, 수차를 보고봐야 하천수를 관계수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였다. 물이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양반들의 노력, 중국의 강남농법을 보급, 강남농법 해줄 것이고요. 네. 주로 이제 하남농법이라고 하죠. 이제 벼농사 짓는 방법들에 대한 기술들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벼농사의 가장 필수적인 것은 물이죠. 그죠? 그래서 저수시설을 갖다가 만드는데 적극 참여했다. 저수지, 그 다음에 보를 얘기죠. 저수지는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물을 보관하는 걸 얘기하고, 보는 최소한 자기 집, 자기의 논에 물을 데울 수 있는 정도 크기, 이걸 보라고 하죠. 농지 증가, 15세기 중엽에는 160만 개월까지 늘어날 정도로 대개 항무지라든가 개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의 발달, 밭농사 2년 3작 윤작법이 일반화되었다. 예, 조어버리콩이 2년 3작 윤작법이 일반화되었다. 그 다음에 논농사 모내기와 이모작, 남부지방에는 모내기 즉 이양법이 보급되었다. 그 논농사에 대한 부분을 가끔씩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양법에 관련된 경우, 모내기죠 쉽게 얘기해서. 고려 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에 따라 조금씩 달리 나오는 거 있어요. 이게 이양법이 처음 시작됐죠. 네. 또는 뭐라고 해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됐다는 의미를 갖다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일단 시작이라고 볼게요. 조선 전기에는 정부에서 반대를 하죠. 정부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주들은 이양법을 실시하죠. 이양법입니다. 의왕법 됐네요. 네, 이양법을 실시합니다. 이양법을 실시했을 경우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실패하더라도 기술의 발전을 축적시킬 수 있다는 거. 조선 후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반화되었다. 결과 뭐죠? 생산성을 증가를 가져오죠.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고 노동력은 감소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연령대에서 이게 모내기 하는 법을 잘 모르시죠. 본 적도 없고, 그죠? 선생님 세대들은 이제 이걸 좀 봤죠. 왜냐면 이 모내기라는 게 이 본 걸 좀 봐야 돼요. 뭐냐면 원래 출발점은 직파법이었단 말이에요. 시작할 때는 논에다가 결실을 직접 파종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살아날 수 있는 생육률이 떨어져요. 그럼 당한 게 뭐야? 생산성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물 위에다가 뿌리는 거야. 논에다가 물을 넣고 뿌리는 거야. 그럼 밑에 땅에 착석이 돼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떨어진다, 확률이 떨어진다고. 물이 붕붕 떠서 어떻게 배씨가 썩어서 죽는단 말이야. 당연히 어떻게 생육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당연히 어떻게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양법이 되면 전혀 달라지는 거죠. 별도의 모를 심는 모판을 별도로 만든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다 모를 심겠지 이렇게. 이렇게 살아있는 애들만 별도로 이식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양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살아있는 애들만 이렇게
줄자로 쭉 이렇게 줄을 쭉 잡은다고. 그럼 그 줄에 꼽는 데다 꽂은다고. 그리고 다음 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게 된다고. 왜냐면 왜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그 잡초라는 게 이제 논에 생긴다고. 이 잡초들이 벼들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빼앗아 간다고. 그럼 벼들이 영양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통로가 필요하던 거예요. 이런 통로가 없으면 어떻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반면에 통로가 만들어내면 노동력 한 명 내지 두 명이면 웬만한 걸 더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이 감소된다는 얘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외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생산성은 증가되고 노동력이 감소되구나. 생산 증가는 뭐죠? 모판에 심었던 걸 살아있는 묘를 갖다가 그대로 이식시키는 거니까 생산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냥 노동력이 사람이 진화해서 통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동성이 감소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모작이라는 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모작. 이모작. 자, 봐요. 논에 논농사를 짓겠죠. 벼를 심고 수확이 되면 끝나겠죠. 가을에, 그죠? 그럼 수확이 끝나고 나면 이 논농사에 물을 쫙 빼는 거야. 물을 쫙 빼면 밭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밭농사를 하게 되는 거야. 즉 보리농사를 짓는다는 뜻이지. 이게 이모작이야.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기억하실 것은 쌀은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되는 반면에 보리는 조세 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이모작이 널리 유행할 수 있는 원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12법 발달. 볼까요? 밑거름과 덧거름을 주면서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들. 농기구의 개량, 쟁기, 낫, 호미 등의 농기구도 개량되기 시작했다. 상황에 맞게끔. 그다음에 목화재배가 확대되었다. 목화재배. 고려 말에 우리가 목화가 처음 들어왔죠. 그리고 조선 전기에 조금씩 보급되면서 어떻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용작물도 나왔고요. 농서간행은 별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사직설, 세종대왕 시기, 그죠? 그 다음에 금양잡록, 강희맹, 성종때 농서를 보급함으로 있어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다음 페이지. 농민의 생활 악화 부분 보겠습니다. 농민 생활의 악화가 되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를만 들자면 밑에 첫째 줄 이런 게 있죠. 지주제입니다. 지주제가 강화되면은 소작농들이 힘들어진 거거든요. 왜냐면 지주가 어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원하는 만큼 생산량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통상 우리 병작 반수 2분의 1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자소작농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 토지가 적어서 소작에서 경작하는 사람이 많아지거든요. 그랬을 경우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 강압적 통제책이 하나 있는데요. 호패법. 태종 때 호패법. 그 다음에 성종 때 오과 작동법. 농민의 유민을 막겠다. 자, 자기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조세 낼 돈도 없고요. 세금 낼 돈도 없고. 또 군대 갈 상황도 안 되고요. 먹고 사는 게 힘들도 군대 무슨 군대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통제하는 겁니다. 네, 호패법과. 호패법은 인구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조선에 사는 모든 남자들에게 신분증을 만들어서 이분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를 전부 딱 파악했다는 거야.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한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오가 작동법. 네, 오가 작동법을 통해서 농민을 유망으로 5집을 통제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죠. 10집을, 여기는 5집을 하나씩 묶거든요. 인법법이 먼저, 그 다음에 오가 작동법이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종도 오가 작동법을 강하여 농민의 유망을 막았다. 5집을 서로 견제, 감시, 도주를 막겠다는 것. 그 다음에 구황 방법 실시. 우리 이제 흉년이 들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중종 때 구황 절요, 명종 때 구황 찰요 등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구황 작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토리, 도토리 무게 먹을 수 있겠다, 그죠? 나무 껍질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먹어봤는데요. 껌처럼 씹을 수 있어요. 허기를 잠깐 메꿀 수 있는데 배부를 수는 없어요. 네. 솔잎, 네, 나무 껍질, 그 다음에 솔잎,
글쎄요, 예, 여기 이제 가공하여 예, 부항 작물을 쓰기도 했다. 그 다음 양반들, 지주인 지방 양반들도 향약과 사창을 시행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려 하였다. 조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항곡이란 것 들어보셨을 거고요. 사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중앙에서 주로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지방에서 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에서 주로 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일종의 사창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향약과 사창, 자주 얘기했죠. 반대 개념이 뭐죠? 경국대전이죠. 정부에서는 경국대전은 큰 법을 올 때는 국가를 법으로 통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향약은 지방의 제지사족들이 우리 고래 약속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와 이양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활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국가라는 개념과 지방이라고 하는 이 향약의 개념이 두 바퀴의 수레가 굴러가듯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마 그 당시 정치인들 생각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수공업 제품을 또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공장 안에 한번 체크할까요? 공장 안. 수공업자 명부를 공장 안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수공업 발전사를 앞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되게 중요하죠? 여기는 애우는 내용이 아니라 기본이 이렇게 베이스 깔려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고려와 조선 같은 경우에 수공업자들을 명부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물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받는 역할을 하게끔 했죠. 이게 공장안이죠. 공장안. 수공업자들의 명부라 보시면 돼요. 이걸 관리하는 거죠. 우리들은 물품을 만들어서 국가에 납품을 해야 한다. 이런 납품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 국가에서 납품하면 무슨 물건값을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해야만 얘네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어진 혜택은 뭐냐면 군역 면제 정도밖에 없어요. 군대 안 가는 것밖에 없어요. 네. 대신 삶은 어떻게 되게 팍팍하겠죠. 평생 동안 특정한 내가 잘 만드는 물건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정조예요. 조선 정조 시기에 납포장 제도로 바꾸죠. 여기 직접 현물을 갖다가 납부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포로 납부하라는 얘기야. 포란 건 뭐죠? 옷감이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여기에 염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게 되고 브랜드를 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잖아요. 원단이라 보시면 돼요. 옷감의 원단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국가에 납품하는 게 1년에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였다. 100만원 정도 내려갔다. 100만원에 해당되는 옷감만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두 가지 업무를 했던 것들이잖아요. 납품해야 되고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됐잖아요. 그래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국가에서 해주는 게 없었잖아요. 대신에 1번이 생략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노란색이 된 1번을 생략하고 내가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서 열심히 아주 양질, 퀄리티 높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옷감으로 대신 그 가격에 맞는 걸로 옷감으로 납품. 즉 돈과 같은 거니까 돈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게 납포장 제도야.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발전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이 등장하죠. 밭질 공장인 거 아시죠? 보시면 정부라든가 지자체는 아직까지도 얘들이 납품했던 이 물건에 수요가 있다는 얘기야.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야. 수요가 유지되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대지 송업이 발달되는 거예요. 이런 물건을 잘 만든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금을 선불로 달라는 얘기야. 대금을 선불로 달라. 왜냐면 재료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만들어달라고 만들어놨더니 납품을 거부해버렸을 경우 내가 완전히 이 사람 쫄딱 망하게 되거든.
공인에게 이런 요구를 했던 것들, 공장 안의 사람들, 수공업자들, 선대수공이 발달한다.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납품을 이렇게 저장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부에다 해준다는 거예요. 납품해주는 거예요. 중간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받아야겠죠. 공인 같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도구가 성장하게 되겠죠. 이건 우리 17세기 이제 대동법 실시되고 난 이후부터 도구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도구들은요. 중간 도매라고 봐야 되겠죠. 중간 도매하신 분들. 요즘 말로 치면. 이걸 우리 역사에서 학술적 용어로 중도화적 성격이라는 표현을 쓰죠. 중도화적 성격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아자가 어린아이 아자예요. 이렇게 써요. 중도화적 아자가. 중도화적, 한자입니다. 중도화적 성격을 띈다.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의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그렇지만 도구가 성장이 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상이 성장하는 거예요. 부산의 내상, 서울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평양의 유상, 의주의 만상, 이렇게 발전사, 수공업에서 이렇게 사업, 비즈니스까지 발전되는 모습들을 알아두셔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그려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돼야만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게 일단 납포장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정조잖아요. 정조 업데이 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도구가 나오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도구의 어떤 병표들 갖다가 글로서 남겨놓은 거 있죠. 네, 박지원의 허생전입니다. 네, 허생전은 박지원에 쓴 11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11기 내에 있는 내용입니다. 단행본 아니에요. 아셨죠? 박지원이 청해 다녀오면서 조선에 이렇게 하루에 팍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오다 보면 그게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야. 중간중간에 이렇게 숙식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숙식을 하다 보면 뭐 밥 먹자마자 바로 자지는 않잖아요. 행인들끼리 모여서 고향이 어디십니까?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오고 가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은 얘기들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허생에 대한 얘기. 도구에 대한 얘기 때문에. 아시죠? 허생이 돈 벌어가는 얘기들. 그 다음에 상업활동. 시전 설치했다. 시전. 시전들은 당연히 관어상인입니다.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을 시전상인이라고 합니다. 원래 고려시대부터 있었고요. 조선시대도 시전상인들이 등장합니다. 한 페이지 넘기세요. 특권과 의무 보겠습니다. 시전상인은 국역의 형태로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고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독점 판매권은 17세기 이후에 금난 정권으로 제도화됐습니다. 볼까요? 시전상인들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글로서 공부하면 좀 어렵겠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궁궐에 한번 생각해보죠. 이렇게 서울에 사대문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여기 시전상인이 있다고 얘기해. 여기도 시전상인이 있고, 여기도 시전상인이 있고, 여기도 시전상인들이 이렇게 있다고. 여기도 시전상인이 이렇게 있다고. 근데 여기를 유기전이라 불러. 여기는 전부 다 한 가게에 한 가지 물건만 팔아요. 한 가지 물건만 팝니다. 일 물건입니다. 여기도 한 가지 물건만 팝니다. 여기도 한 가지 물건만 팝니다. 여기는 6가지 물건을 판매합니다. 대신에 이들은 궁궐의 납품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품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선상인들 아까 다시피 관허상인이에요. 관허상인.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일반인 누구나도 장사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국가로부터 허가받는 사람만이 장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농업을 중시했던 국가들이거든요. 상업보다는. 그래서 중농억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만 장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뭐가요?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어요. 독점적
상권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이게 시전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시전상인들이 금난 정권에는 특권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난전을 금하는 모든 권한을, 그죠? 모든 권한을 이네들이 줬다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 먹고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 시전상인 옆에다가 이렇게 요즘 말로 자파를 한번 깔았다. 길에다 노점을 했다는 뜻이야. 노점에서 나도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몇 가지 가서 팔고 있다는 거야. 근데 시전상인들이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고 이걸 전부 다 단속할 수 있다.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파손하거나 폭행도 할 수 있다. 이게 금난 정권이에요. 난전을 금한 모든 권한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실은 원래 이거 누가 가져야 돼? 이거 공무원이 가져야 돼. 21세기 생각해봐. 지금 노점상 일부 있긴 해요. 그죠? 아예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일부 묵인하는 것도 있을 거고, 공무원들이. 그 단속 권한은 공무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뭐예요? 이 업무를 시전상인을 줘버렸잖아요. 요즘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 직무유기지. 이게 금난 정권이에요. 이게 가셨나요? 근데 이걸 깨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야. 이게 정조임금이에요. 정조임금이 이걸 깨트려 버린다고요. 통공정책을 펼칩니다. 가만히 봤더니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익금이 사람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오늘 하루에 1억을 벌었다면 매일매일 1억을 벌고 싶을 거야. 그렇다면 1억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그 유지를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생각할 거거든.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는 거니까. 오늘 1억을 버는 내일은 1000만 원 못 벌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못 벌었다. 그 다음에 10만 원 못 벌었다. 깎인다면 어떡해?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정치인과 결탁이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누군가를 이익을 보게 해준다는 얘기는 자기도 이익을 받아야 되거든. 그럼 이익금 일부가 정치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필 서인 중에서도 노론으로 이 자금이 막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누가? 정조가. 근데 정치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조선시대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 자금을 규정한 게 최근이거든요. 21세기 우리가 거의 와서 정치자금법을 국회에서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그죠? 일정한 금액 이상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끔 금액으로 제한을 시켜놨다고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든 간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법을 위반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지자체장이 됐든 전부 다 재판을 받아서 그 직책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정치자금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은 노론의 힘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근데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야. 누구한테 죽었어? 노론들에 의해서 탄핵받아 죽었거든. 정조 입장에는 노론이 이쁠까 안 이쁠까? 죽이고 싶겠지. 이 돈이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안 되겠네? 그럼 얘들 어떻게 견제해야 되겠지. 견제할 수밖에 없지. 견제하지. 그럼 어떻게? 여기 있는 유기전을 제외합니다. 유기전은 계속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요 주변에 있는 난전을 풀어버리는 거야. 난전을 없애버리는 거야. 난전을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노점상을 갖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뜻이에요. 노점을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예. 노점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어요. 왜일까요? 이게 17세기 말 18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하삼도 지역, 그 다음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서울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고 해. 1년 농사 짓는 것보다 서울에 가서 장사하는 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막상 가보니 어떻게 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먹고 살 생계 수단도 없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이거라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이걸 통공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은영이 때 신의 통공이라고 부르겠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게끔 만들어냈죠? 이민정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민정치다. 조금 이해 가셨나요? 네, 시전상인에 대한 부분, 신의 통공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금난 정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왜 펼쳤는지, 그 정치자금 들어간 대상 꼭대기점이 노론에게 정치자금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어서 갑니다. 경시서. 훗날 평시서로 명칭이 바뀌죠. 시전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경시서를 두었다. 시전에 감독, 물가 조작 등을 맡아보았다. 물가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세조 때는 평시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평시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장시 갑니다. 시골에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을 갖다가 장시라고 불렀습니다. 자, 15세기 후반 전라도 지역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전라도 무안 지역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오늘의 무안군이죠. 네, 무안 지역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 확대 16세기에 이르러 장시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18세기 중에 천여 개가 늘어났다. 원래는 보통 한 15일장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5일장으로 고정되기 시작하죠. 5일장입니다. 5장. 5일장으로 굳어지기 시작하더라. 5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늘 여기 5일날 시장이 한 번 열렸다. A라고 하는 지역에, 그다음에 B라는 지역에 10일날, C라는 지역에 15일날, D라는 지역에 20일날, E라는 지역에 25일날, 여기 30일날. 이런 식으로 5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장시를 펼쳤다. 그다음 밑에 보부상 한번 봐보실까요? 보부상. 보부상은 부상, 보상 등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등짐, 보짐, 이고지고 하는 이 사람, 이 지역, 저 지역을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보부상이라 불러요. 근데 보부상은 아다시피 관어상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관어상이 있었다. 좌측에 그림 보시면 어떤 지게에다가 이렇게 팔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이동하는 사람들 보부상들이라고 합니다. 화폐 유통 보겠습니다. 455페이지. 자, 조선 초기에 태종 때 저하, 당나무 적자거든요. 지폐입니다. 세종 때 조선통보, 그 글씨체가 해서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조선통보는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세종 때 팔방통보, 전표라고도 하죠. 한번 내가 그렸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같아요, 이렇게? 이게 전표거든요. 팔방통보입니다, 다르게 빼면. 교통 표지판 같지 않나요? 우리 면허 시험 볼 때. 근데 이건 하살촉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세조 시기에 여진족, 그 다음에 남쪽 애구들의 이제 빈번한 우리나라에 침입이 있어서 유사시에 하살촉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무역, 명과의 무역, 공무역이 주로 행해져서는 사무역도 있었다. 공무역, 사무역. 그 다음에 수출품, 금은, 인삼. 우리의 가장 좋은 건 인삼이죠. 뭐 중국 애들 지금도 우리나라에 여행 오게 되면 인삼집을 순례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이, 우리나라 종이가 그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종이질이 되게 좋았고요. 수입품, 비책 외우시면 됩니다. 비단과 책입니다. 뭐 신라, 고려, 조선 공통점입니다. 어차피 귀족들의 어떤 향유물 정도로 해당되는 게 비단과 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진가에도 국경무역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수출, 얘들은 농기구를 가져갑니다. 특이합니다. 농기구. 그 다음에 종이류, 그 다음에 쌀, 콩, 소금. 소금도 되게 중요하겠죠. 수입품, 여진이 나보다 말 생산이 많았겠죠. 말을 많이 수입했다. 각종 모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본과의 무역, 일본과는 동네에 설치한 애관을 중심으로 하였다. 애관. 수출품, 대장경, 불교 경전에 대한 얘기, 문방구, 서적, 약재, 호피, 면포, 명주, 하문석. 이것도 마찬가지. 일본의 귀족들이 줄 서는 물품들이죠. 수입품, 구리, 황, 후추, 향로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하단에 한번 봐주실까요? 초량 외관. 일본이 조선에서 통상을 하던 무역처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얘들이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들이 이렇게 대장경, 문방구, 서적, 약재, 모피, 면포, 명주, 하문석 등도 있었지만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주문자 상표를 좀 하기도 합니다. 주문자 상표. 임진왜란 이후에 도공들을 되게 많이 잡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도자기, 즉 자기를 주문 생산에 가져가기도 해요. 네, 그래서 부산 이 지역에 이제 되게 커다란 유적지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 자기에 대한 주문자 상표들이 있었음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갈게요. 근세 사회 볼게요. 몇 페이지야? 457. 근세 사회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천제도와 반상제도라는 게 나올 겁니다. 양천제와 반상제. 자, 양천제 보시죠. 15세기. 예, 양천제가 법제화됐다. 양이가 천민으로 구분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반상제 보시죠. 16세기의 반상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런 식으로 구분되었다. 이 내용은 물어오지 않아. 15세기에 양천, 16세기 반상 이렇게만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458페이지 신분 간 이동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영모죄를 져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나라에 공을 세워서 신분이 상승되는 것도 있어요. 고정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분이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였다. 그 다음에 밑에 신분 계층의 구조 볼까요? 계층의 구조에서 15세기 양반은 본래 문반과 무반 합친 말이다. 그래서 양반, 반이 두 개 있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그 정도 하나만 체크할게요. 특별하게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서얼들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와있죠. 서얼들은 관직 진출이 되게 제한되죠. 문과가 불가능하죠. 그죠? 무과나 잡과 정도밖에. 그 다음에 무과도 관직에 나가더라도 한품 소유라는 걸 통해서 제한을 받죠. 적어드릴게요. 무과라든가 작가 정도밖에 갈 수 없는 게 이제 서얼들이죠. 서얼들. 혹시 이제 관직에 나간다 손 치더라도 관직에 진출을 한더라도 승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걸 한품 소용이라고 합니다. 한품 소용 또는 한품 소용제. 승진에 제한이 있다. 어느 일정 부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선비들의 하루는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인들 볼까요? 중인들 주로 넓은 의미의 양반과 상민 사이를 얘기하는데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밑에 보시면 좁은 의미의 의관들, 의사들이죠. 역관들 통역하시는 분들, 청나라 말 통역하시는 분들, 일본 말 통역하시는 분들, 천문관, 하늘을 관측하시는 오늘은 기상되겠죠. 그림을 그리는 하원들, 도화자의 하원들을 좁은 의미로 중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서얼, 양반의 첩의 자손들을 서얼이라고 합니다. 서얼은 이건 서자의 줄임말이고 이건 을자의 줄임말이죠. 어머니가 양인 경우에 서자, 어머니가 노비일 경우에 그 자식은 을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합쳐서 서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중서라고도 표현합니다. 중서라고 합니다. 한품 소용 나와있죠. 밑에서 세 번째 한품 소용에서 최고 3품까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소총운동을 전개해 청해직에 진출합니다. 소총운동 후기 정조 때 서울 4인방 유득공 박제가 유득공입니다. 이덕무 서이수 이 사람들 서울 4인방을 하죠. 이 사람들을 처음으로 이제 문과시험을 응시하게끔 만든 거죠. 문과 응시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걸 허통이라고 하죠. 소총운동. 서울들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들이 하니까 누구도 하고 싶을까요? 중인들도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중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봐요. 정조 때는 쉽게 해서 정조 때는 부분호통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정조 때는 부분호통이다. 서울 4명밖에 안 됐으니까.
완전호통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죠. 완전호통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죠. 이건 철종 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숙공, 박제가, 이등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규장각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처음 만들어지죠. 문과 합제들만 들어가는데, 서울들도 합격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되게 중요하죠, 이 사람은. 발해고란 책을 남겼죠. 기억나시겠죠? 그 다음에 박제가, 이등무, 박제가 국학의라는 책을 남겼죠. 박제가 되게 유명한 인물이죠. 청장관 전서. 백과사전이죠. 박제가는 김정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추사. 서울 사인방들이 한 얘기들. 자, 다음 페이지 넘기고 가겠습니다. 463 사회정책과 법률제도 갑니다. 자, 한국제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한국제도, 의창, 상평창. 빈민구제책으로 봐야 되겠죠? 의창, 춘궁기에 빈민들의 양식과 종자를 빌려주고 추수기 원곡만을 해소하는 제도였다. 한국은 의창이 맡았으나 빌려준 원곡만을 받았기 때문에 의창의 원곡이 부족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자를 받지 않으니까 힘들어졌겠죠? 16세기 상평창이 물가 조절 기관인데 의창의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되었다. 기능이. 그 다음에 사창제. 한국제도의 부패로 인해서 사창제로 운영이 되는데 세종대왕에서 잠시 실시됐다가 시범 실시했다가 결국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시기에 가야 다시 사창제가 등장한다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 갈게요. 464페이지 전의감. 그 다음에 해민국, 약에 해당되는, 약국에 해당되는 빈민들에 대한 유랑자 수용, 재생원, 지방민의 구호 및 진료 담당. 그 다음에 내의원, 궁중에 설치된 국왕과 왕실의 치료기관이 내의원입니다. 이에 정치인과 이품성의 고관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법률제도 볼게요. 법률제도. 자, 고려시대는 대가족 중심의 사회로 대부분 관습법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했다. 관습법의 체크.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경국대전, 그 다음에 대명률에 따라서 형법과 민법에 관한 사항을 적용했다. 경국대전에 경국대전이 그 법전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야. 그 소략하기 때문에 명나라의 법률, 대명률을 참조했다. 고려는요, 대당률이라고 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고려는 대당률을 참조했다. 대명률을 부족한 분을 채웠다. 기본법전 보겠습니다. 대명률 적용을 받았다. 중대범죄, 가장 무게 취급한 것, 반역죄와 강상죄. 어떤 걸 가장 중죄로 다뤘느냐를 물어보죠. 고려와 조선. 영모죄는 공통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조선이 방금 얘기했던 거죠. 강상죄. 양반을 못 오가는 겁니다. 강상죄. 이건 불효죄. 일전에 한번 잠깐 제가 퀴즈까지 냈죠. 강상죄를 아는지 한번 물어봤던 기억 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자제가 시행됐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까지도 처벌받는 연자제. 아주 악법이죠. 그죠? 우리 21세기도 이런 게 있다면 악법이 되겠죠.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형벌 종류, 태장도, 유사, 5가지로 합니다. 태장도, 유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태장도, 유사. 태장도, 유사. 태장도는 지방간이 처벌할 수 있어요. 지방간의 권한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유사는 중앙을 올려 보내야 돼요. 유배 보내고 사형 보내는 것은 즉 이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민법 보겠습니다. 민법.
민사에 관한 사항은 재판, 소송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관찰사와 수령 등 지방관이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에 관련된 부분을 볼까요? 초기에는 노비와 관련 소송이 많아서 나중에 남의 묘지에 자기 조상의 묘를 쓰는 산속 문제가 주를 이뤘다. 네, 산속 문제. 이게 뭐냐면 양반들이 하는 짓이에요. 뭐냐면 자 A라고 하는 사람과 집 B라는 사람의 집이 이렇게 있다 쳐봐. 이렇게 있다 쳐봐. 그럼 조상이 돌아가시고 난다면 집 주변 여기에다 이렇게 무덤을 하나씩 만들 거 아니야. A라는 집이 여기에다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후손들은 전부 다 과거 폐쇄를 쫙쫙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B라는 집은 여기다 무덤을 만드는데 과거 폐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욕심나는 거지. 그 B라는 사람은 이 자기 조상의 묘를 파묘해서 시신을 이동해서 이 옆에다가 딱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A라는 사람을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전혀 모르는 무덤이 와 있다고. 확인해 봤더니 이 집이야. 당장 묘를 이장시켜달라고 요구하겠지. B는 어떻게? 이장을 거부합니다. 왜? 우리 아들도 과거 폐쇄할 때까지는 이장 못하게 더 버티는 거예요. 파버리면 됐잖아요. 이게 이장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 파묘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법 이상한 법이죠. 이게 이제 산속 문제예요. 이동해라 못하겠다. 이게 산속 문제예요. 이게 민법이요. 가장 대표적인 사법기관 의금부 중앙에 의금부 영모죄를 다스리는 것, 삼법사 사헌부 형조 한성부 전부 다 법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장내원은 원래 형조의 산하에 있는데요. 이건 주로 이제 노비들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였다. 노비 소송을 담당하게 되었다. 포도청, 이건 주로 우리 일반 요즘치면 경찰청이라고 보시면 돼. 보시다시피 도적을 수색 체포, 도적 하지방을 연 순찰 등을 관장하였다. 지방에는 관찰사와 수령의 약 같은 역할을 하겠다. 기타 신급제, 재판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른 관청이나 상부 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걸 심급제, 신문고, 징을 쳐서 임금에게 호소하는 방법. 네, 조선 초기에 났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화살표 하시고 영종조 때 부활됐다 적습니다. 영종조 때 부활되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쉴까요? 네, 조금 쉬겠습니다. 네.